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매우 쌀쌀한 수요일 아침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연예계에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만 놓고 본다면 대체로 맑겠지만 굉장히 추운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요. 날이 워낙 추운 만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건조함이 심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5도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무래도 위생 아닐까요? 손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집안 청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안 청결을 위해서 아무리 집을 쓸고 닦고 막 이래도 곳곳에 숨어있는 세균까지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세균을 손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아이 키우는 주부들의 최대 고민은 보이지 않는 지독한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 한번 하기도 힘들고 한두 번 잠잠했던 골칫덩이,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그래서 집안 위생에 더 신경 쓰게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4세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봐주세요. 보세요. 과연 집안 곳곳에 숨은 세균을 제대로 잡았을까요? 곧바로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코로나와 미세먼지가 걱정되긴 하지만 집콕 생활이 지겨워 잠시 나왔다는 모자. 계속 놀자고는 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집 앞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는 집 밖에 나온 자체가 좋은가 본데요. 짜잔. 매일 짧지만 바깥 공기를 마시고 들어간다는 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손 소독부터 하기 바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옷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공기청정기까지 틀어야 안심이 된다는데. 아이가 아기 때부터 아데노이드 비대증 비염을 앓고 있어서요. 이제 뭐 나갔다 들어와도 그렇고 집에서도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은 아이를 위한 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긴급 점검을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매일 쓸고 닦는다는 주부의 집. 일단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침실입니다. 얼핏 봐선 흠 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친구 관리 어떻게 하세요?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타는 정도밖에 없어요. 아유, 요즘엔 이불 한번 털기도 쉽지 않죠. 아주 간단하게 친구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뭐 드라이기 혹시 어디 있어요? 에? 친구 관리법 알려준다더니 웬 헤어드라이어? 갑자기 머리카락이라도 말리려는 걸까? 일단 달라니까 줘봅니다. 이 드라이로 말려만 주셔도 햇볕에 말리는 효과가 있고요. 또 진드기나 세균들이 55도 이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야, 정말 간단합니다. 친구의 헤어드라이어에 뜨거운 바람을 5분간 씌워주면 오케이. 2주에 한 번씩 관리해주면 항상 깨끗한 친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번엔 주방을 살펴볼까요?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마잖아요. 도마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도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알코올
약간 성분이 있는 소주를 갖다가 좀 닦고 그 정도요. 네. 한 번 쓰고 나면 소주로 소독해 보관했다는 주부의 도마. 그 상태는 어떨지 세균 측정을 해보았는데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보세요. 이렇게는 많이 나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이렇게 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살 수는 없잖아요. 살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귤껍질인데요. 도마의 세균을 귤 껍질로 없앤다? 가능할까? 먼저 귤 껍질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렇게 자른 귤 껍질을 물 대신 소주에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 도마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미 주부 구단들 사이에선 유명한 방법.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자,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귤 껍질을 우려낸 소주로 샤워한 도마의 세균 측정 결과는 세상에나 절반도 아니고 새 것처럼 수치가 확 줄었습니다. 아니, 귤 껍질이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귤 껍질의 흰 부분에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향균 효과와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만든 귤 껍질 살균제는 도마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엔 화장실을 볼까요? 식초 냄새가 나네요. 네, 식초를 갖다가 닦고 있어요. 네. 식초를 뿌리시고 물을 뿌리시면은 이 물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거울은 린스로 관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린스! 이제 머릿결에 한 번, 거울에 2번 양보하세요. 마른 휴지나 수건에 린스를 짜고 거울을 닦아주면 끝! 깨끗함은 물론 김서림도 방지할 수 있대요. 혹시 이 수전도 관리하시나요? 수전도 청소를 해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깊숙한 곳에 세균들이, 이 오염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수도꼭지는 안전하십니까? 문방구 가시면 이 트리 장식하는 털실 장식 몇백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요거면은 이 수전 관리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세균의 온상지 수도꼭지. 털 장식만 있으면 속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전후 차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샤워기도 관리하시나요? 네, 요즘 붉은 수돗물하고 유충 때문에 세균 잡는 샤워기로 갖다가 바꿔서 쓰고 있어요. 세균 잡는 샤워기라고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무관심했던 샤워기가 주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우리 주부님도 SNS에서 입소문난 샤워기로 교체를 했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세균을 잡는다는 걸까? 30여 년간 샤워기를 연구 개발한 지병옥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필터 샤워기가 세균의 온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샤워기는 항상 쓰고 나면은 필터가 젖어가 있습니다. 그 젖은 필터에는 세균 번식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요즘 한창 세균에 대해서 소비자들께서도 민감하시기 때문에 필터 속에 강력한 자기장을 품은 황동 스틱을 넣어 수돗물 속 중금속과 녹물을 흡착, 살균 작용을 한답니다. 전해질이 통하면서 자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석하고 황동하고 그 사이에 전기 자기장이 발생이 돼서 아주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황동 스틱을 감싼 필터와 헤드에 있는 황동 링과 자석볼, 그리고 4가지 필터로 세균을 잡는다는 것. 실제로 대장균과 포도상 구균, 폐렴균과 녹농균 등의 살균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샤워기입니다. 샤워기를 바꿨다고 해도 안심은 금물. 샤워기 호수도 관리해야 하는데요. 과탄산 소다를 넣은 뜨거운 물에 30분간 불려주면 끝! 초간단!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과탄산수소가 뜨거운 물과 반응하면서 요 안에 있는 때들을 포착하고 또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수의 겉과 속에서 나온 이물질들 보이시나요? 호수 속까지 헹궈주면 깨끗해진 샤워기를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집안 곳곳 숨은 세균 제대로 잡아보세요. 매일 먹고 자고 쉬는 공간, 여러분의 집을 세균으로부터 지켜보세요. 네, 저렇게 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뽀송뽀송하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자, 이번에는 궁금한 스타들의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그들의 근황인데요. 자, 주제를 먼저 보시면, 네, 스타. 스타.
의외의 근황입니다. 의외의 네. 근황. 첫 번째 스타는 과거 연기대상, 신인상, 또 기자들이 뽑은 인기상 등을 받으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하는데 바로 허진 씨입니다. 예. 근데 한때는 그녀가 차비가 없어서 말이죠. 시청 앞에서 마포의 불교 방송까지 걸어서 갈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데뷔했던 허진 씨. 공미가 돋보이는 얼굴 그리고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연화에서 탑골대 그리고 대리사회에서 섹시한 배역을 능숙하게 소화해내면서 당시 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데뷔와 동시에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당대 최고 개런티를 받으며 화려한 배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개런티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당대 최고의 배우가 얼마를 받았나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신성일 씨. 뭐 그냥 독보적이었죠. 이분이 영화 한 편에 한 40만 원 받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한 1970년대 중반이에요. 이때 허진 씨가 영화를 2편 연속 출연하게 되는데 이게 1976년도 개봉한 영화인데 여수 407호, 여수 407호 속편. 요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영화나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게 76년 2월에 하나, 4월에 하나. 정말 연달아 개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출연하면서 얼마 달라고 했느냐? 나 60만 원 줘. 아니 그럼 신성일 씨가 40만 원인데요? 아니 나 2편이잖아. 그러네. 신성일 씨보다 조금 낫잖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한꺼번에 찍어서 둘로 나눠서 2월, 4월 개봉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최고의 개런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허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때 4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영화 딱 찍고 나면 서초동에 아파트 한 채가 생겼어요. 그래요? 서초동 서초동에. 아파트면은 그 요즘 보면 그게 평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네. 2, 30억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근데 40일이라고. 이야, 엄청난 거죠. 그 정도예요. 네, 뭐 장예인 씨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 아나운서께서 뭐 신인상, PD들이 뽑은 상 이게 바로 이제 1974년도 TBC 드라마에서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안방극장 스크린 종횡무진한 거예요. 거기다가 신인상 받는데 거기다가 또 PD들이 뽑은 상까지 받았다.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정말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 인기를 이어서 1976년도 요때에 이게 말하자면 지금 여수 407호 나오는 같은 해잖아요. 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새빵살이. 요 새빵살이에서 이 허진 씨가 굉장히 어떻게 억척스러운 아낙네 요 연기를 해가지고 또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포상휴가도 가고 그랬다. 네네. 근데 이 포상휴가 사실요, 우리 요즘에 1990년대도 잘 못 들었어요. 90년대 후반 정도? 2000년대 들어서서 뭐 제주도 갔다. 그러다가 네. 동남아 가면 와, 동남아 갔어. 그렇지. 이랬는데 이 197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포상휴가를 가요. 새빵살이 아무리 드라마가 잘 됐다고 해도 아니 뭐 사실 네. 미국으로 포상휴가. 저 드라마를 찍고 나면 이제 좀 포상휴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포상휴가 갔잖아요. 그때도 미국 같은 데는 안 갔거든요. 인근으로. 아니, 맞아요. 그리고 네. 1976년이면요. 네. 해외여행 자체가 그렇죠,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 나가려면 어디 가서 반공교육 받고 갔어요. 무슨 교육을 했어요. 그게 엄두도 못 낼 때 네네. 대단했던 거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허진 씨가 인기도 있고 이러니까 도도한 여배우였다면서요? 인기도 있었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성격이 그랬다. 내가 좀 아나무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바로 그 새빵살이 제가 어떤 억척스러운 아낙네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몸빼 바지 입고 애 들쳐업고 리어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달동네도 많잖아요. 그 연기니까 해야죠. 네. 근데 끌고 가다가 멈추는 거야.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이렇게 연기 못해. 잠깐 촬영 중단이 아니라 짐 싸가지고 그냥 집으로 야. 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촬영장 무단 이탈. 근데 이건 또 국내 드라마라고 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화 여수 407호가 407호가 한국 홍콩 합작 영화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니 딱 허진 씨가 봤더니 홍콩 배우한테는 밥 먹을 때 달걀 부침을 해주는데 네. 나는 안 해줘. 나 이거 맘 상하는데 네. 나 이거 연기 못해. 나 영화 촬영 못해. 이거는 그런데 지금 속편까지 나와야 되는 네. 거잖아요. 이거 짐 싸들고
집에 가게 할 수가 없다 보니 감독님이 다독여서 촬영을 재개하고 했답니다. 요거 후라이 사건은 내 이해가 가. 근데 먹는 걸로 사람이 빈정상하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허진 씨의 황금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90년대 후반 이후에 한동안 공백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아마 너무나도 도도했었던 자신의 과거를 좀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라마 무인시대를 통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추기는 했으나 다시 또 긴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를 캐스팅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작품에서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긴 공백기가 이어질 때 허진 씨는 또 아주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힘든 일, 어머니에 관련된 건데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허진 씨가 6남매 중 막내였는데 허진 씨가 장성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맨날 아가야 이렇게 부르시고 허진 씨가 나 아니야, 아가 아니야 해도 아가야 이러시고 허진 씨가 엄마 사랑해 이러면 내가 더 사랑해 아주 모녀지간이 돈독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손잡고 온다더니 지금 이제 방송도 없고 영화도 없고 좀 공백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머님이 이제 병져 누우십니다. 그래서 허진 씨가 옆에서 병수발을 하면서 시간이 가고 그나마 없던 돈도 또 병수발하면서 탕진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허진 씨가 정말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돌아가셨다고 해요. 허진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건 내가 모든 걸 잃은 거였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크죠. 네. 근데 방송을 쉬는 동안 그럼 어떻게 산 거예요? 지금 이제 방송이 너무 한 10년 쉬다 보니까 네. 이제 캐스팅 제의도 없고 근데 사람이 사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허진 씨 제가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좀 보석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뭐 반지 팔면서 살다가 그러다 이제 가구 좀 좋은 가구들 있었던 거. 가구 내다 팔면서 살다가 그것도 안 돼서 연예인이니까 좀 옷이 있으셨죠. 네. 옷도 내다 팔고 정말 그렇게 팔 수 있는 건 다 팔면서 끼니끼니 하루 한 끼 이렇게 연명하다시피 해나갔는데 그마저도 이제 내다 팔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살던 집, 그 살던 집이란 게 큰 집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근데 그 집도 팔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자신의 차에서 옷 같은 거 조금 남은 거 싣고 뭐 차에서 이렇게 노숙하다시피 뭐 세상을 떠돌며 살았는데 그게 한 2년이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2년을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살다 보니까 연기하고 싶은 의욕뿐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의욕도 없을 만큼 모든 의욕을 잃었었다. 허진 씨가 이렇게 회상을 하시네요. 최고의 여배우의 자리에서 이제는 집도 없이 떠도는 입장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허진 씨에게 굉장히 구세주 같은 분이 또 등장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강부자 씨인데 사실 이제 허진 씨가 너무 진짜 당장 한 끼 먹을 게 없었대요. 정말 배고플 정도로. 뭐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드라마 대기실로. 네, 찾아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강부자 씨 얘기해요. 누가 와서 어느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는데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대요. 근데 봤더니 어머 허진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왔다 갔는데 그때 어느 정도 형편이었냐면 모든 거 다 이제 팔고 났더니 뭐 마지막 뭐 했더니 돈 수중에 700원이 있는데 그 700원을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까지는 어떻게 조금씩 빵 하나라도 사 먹어서 버틴 거예요. 그런데 정말 6째 됐던 날 기적처럼 강부자 씨가 오셨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100만 원만 주신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그것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에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럼 추천할 때 맡을 배역도 있을 텐데 배역은 어떤 배역이었어요? 무려 이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이었어요. 사실 김수현 작가님의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족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어머니 역할이면 거의 회당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출연을 한다. 그리고 출연료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 역할 자체가 굉장히 표독스러운 그런 시어머니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연히 모든 드라마들이 대본 리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이때 허진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일단 10년이나 연기를 쉬었고 또 모든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자신감은 또 바닥을 쳤고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대로 그 캐릭터를 표현을 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수현 작가의 이 캐릭터가 어떤 분이냐면 글자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서요? 네, 절대로 이제 뭐 본인의 애드립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딱 써준 그 말투 그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옆에서 배우분이 또 맞다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그대로 외우지? 대본 리딩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도 이렇게 꼬집어서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하라고. 그렇기 맞아. 때문에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10년 만에 복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김수현 작가가 이 모습을 딱 지켜보더니 한마디를 했대요. 제가 허진 씨를 너무 높게 평가했었나 봐요. 비수를 꽂은 거죠. 그럼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 어머니 역할은 물 건너 갔겠네요. 네, 사실 강부자 씨가 이때 허진 씨에게 또 한 번 살아나올 수 있는 이 동아줄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강부자 씨가 김수현 작가에게 직접 내가 이 사람을 좀 가르쳐 보겠다. 그러니까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김수현 작가가 새로운 역할을 줬는데 이 역할이 바로 가사 도우미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라면 사실 저희가 앞서 들었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당연히 좀 거절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김수현 작가의 작품이 대체 어떤 드라마였어요? 바로 허진 씨가 10년 만에 복귀한 작품 3번 결혼한 여자. 였는데 이게 지금 뭐 가사 도우미 역할이어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허진 씨는 하루하루 한 끼 지금 700원 가지고 5일 살 정도, 일주일 살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었고. 그런데 허진 씨도 그냥 강부자 씨가 그냥 추천해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 굉장히 개성적 연기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추천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드라마에서도 3번 결혼하는 여자에서도 개성적 연기를 펼쳤는데 뭐냐면 우리 가사 도우미 같은 원래 대사 없고 주변에서 계속 음식만 하고 설거지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역할이 뭔가 구시렁구시렁 돼요. 그러면서 바로 원래 본인이 맡기로 했던 역할을 김용임 씨가 맡았거든요. 김용임 씨도 안 무서워. 김용임 씨한테 또 혼내고 이 집안의 아들, 딸, 며느리 다 혼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일침을 가하는데 시청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리 시청자처럼 뭔가 이렇게 혼내주죠. 거기다가 고구마 꽉 막혔을 때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 하죠. 근데 이거를 크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닌 듯 하면서 구시렁구시렁 전라도 사투리 구시렁구시렁 뭐라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누리꾼이 탁 와 재밌다. 임실댁의 구시렁구시렁 일침어록 하면서 인기까지 높아졌습니다. 근데 배역을 맡아서 그렇게 되면은 점점 비중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인기가 좀 많아지면서 분량도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배역에 이름도 없었고 대사도 뭐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중간에 접어들면서 이제 임실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요. 또 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 또 약간의 비중이 생기는 그런 역할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당시 드라마에서 그 전라도 사투리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찰지다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게 된 배경도 강부자 씨에게 있다면서요? 강부자 씨가 허진 씨의 그 은인인 것 같아요. 일단 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투리가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했었던 것처럼 허진 씨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의 사투리를 당연히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부자 씨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너무 얼어있고 하니까 김수현 작가에게 일부러 전라도 사투리 대사를 좀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더 연기를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좀 건의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적극 받아들여서 탄생한 이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해서 뭐랄까 차지게 좀 전해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김용림 씨나 다른 말하자면 이 주인 댁의 가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가정부가 그냥 일이나 하지 뭘 이렇게 참견하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무시하지 마쇼잉. 내가 갑절을 더 먹은 사람이요. 아니 어차피 알게 될 일 조금 먼저 알았다고 무슨 난리 쳐들어와요? 난 그만 두겠어. 잘하시는데요? 아니 이 드라마 중에서도 또 난 그만 두겠어. 캐릭터 그대로죠. 네. 나 못해 난 그만 두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방극장에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고 네. 스크린에서도 인상적인 역할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이었습니다. 허진 씨는 극 중에 황정민 씨 그리고 이 곽도원 씨를 만나게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바로 곽도원 씨의 장모 역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은 허진 씨에게도 또 관객들에게도 영화계에도 중견 씬 스틸러의 탄생을 알아본 계기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영화 곡성의 해설이 난무하던 시절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장모 음모설. 그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온 가족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 사실 그 정체는 이 죽음을 불러온 정체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가 아무래도 이상해. 수상하다. 장모가 범인인가 아니면 장모가 최소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 막 그런 음모설이 돌 정도로 그만큼 연기를 개성적으로 잘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연기를 다시 한번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배우로 갈까요? 네. 다음 스타를 보시면 바로 임영규 씨입니다.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는 재력가의 자제, 귀공자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찜질방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린 이후에 다시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좀 있었을까요? 네, 먼저 이 임영규 씨의 스토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임영규 씨는요, 스타 등용문으로 알려진 안양예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지난 1983년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탤런트 생활을 시작한 배우인데요. 1980년대 꽃미남 배우로 특히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이 연산군 역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도 이 설중매 여기서 이 드라마가 한 50% 시청률 기록할 정도의 대단히 인기 네. 드라마였고 PD가 누구였냐면 이병훈 PD. 워낙에 사극 잘하는 네. PD죠. 이 이병훈 PD가 또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여기서 임영규 씨가 연기한 배역이 연산군이에요. 네. 근데 연산군 하면 같이 세트로 오는 사람 있죠. 장녹수. 네. 그게 이미숙 씨였어요. 근데 사실 이미숙 씨가 연기 워낙 잘해서 이미숙 옆에서 연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잘했던 거죠. 그래서 최고의 연산군 장녹수 콤비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인기였는데 그만큼 임영규 씨도 강렬한 연기를 했던 거죠. 이병헌 PD야말로 정말 그 인기 사극 제조기였잖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 사시는데 동네 주민이시네요. 요즘에는 손주 데리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네. 손주하고 노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시다. 세월이 또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임영규 씨는 또 엄청 부자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임영규 하면 정말 부자, 이게 아직까지도 연예계에서 뭐 뭔가 좀 내려오는 그런 네. 이야기인데요. 임영규 씨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유복하게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복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렸을 때 임영규 씨 집에 어떤 친구가 놀러 오게 돼요. 근데 이 집에 놀러 왔던 친구가 임영규 씨의 집을 딱 보더니 다음 날 나 너랑 친구 안 할래. 절교 선언을 했다고 해요. 집이 어느 정도나 부자면 친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집에서 길 못 찾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친구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길을 잃어서. 궁금하시죠? 자, 임영규 씨 뭐 집이 다복합니다. 7남매예요. 네. 그럼 엄마에다 7남매. 그러면 가족이 몇 명입니까? 9명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에다가 7남매. 네. 근데 이 집에 방이 16개고 식구가 18명이었다고. 진짜 길 잃어버렸네. 네, 왜 어떻게 18명이야? 나머지 9명은 누구냐? 아빠 운전기사, 엄마 운전기사, 가정교사 3명, 가사 도우미 2명, 네. 그다음에 정원 관리하는 사람 1명, 그리고 이들을 모두 총 관리하는 총집사 1명. 식구 9에 객 식구 9. 이렇게 18명이 살 만큼 아주 부잣집이었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 처음 가면은 길을 어디가 어딘지 그랬어요. 화장실은 어디 이게 방인지. 야, 근데 이런 생활을 미국에 가서도 똑같이 이런 생활을 했다면서요.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이혼이잖아요. 네. 그럼 왜 이혼하게 됐나부터 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중견 탤런트분 김영자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이
이제 당시 MBC 탤런트 신인들 합격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선배들도 없던 자가용을 이명규 씨가 타고 왔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눈에 확 띄는, 생기기도 잘생겼고 네. 연기도 잘하고, 또 견미리 씨도 굉장히 예쁘고 연기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야무지고 살림꾼이었다고 그래요. 요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견미리 씨 야무지고 살림꾼이라 했잖아요. 네. 옷을 사 입어도 시장에 가서 사 입는 거예요. 이명규 씨 지금 이 뭐 가정교사부터 총집사까지 9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살던 이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옷을 사도 백화점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게 문화차거든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견미리 씨는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모아서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이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그런 아픔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미국에 간 것이다 보니까 교포들이 많은 이런 한인 사회는 좀 부담스러웠었던 거예요. 왜 지금도 사실 연예인들의 이혼 기사가 나오면 연예 기자인 저한테 정말 많은 카톡이 쏟아집니다. 왜 이혼했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이혼이라는 것, 특히나 연예인의 이혼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지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알아서 피해주는 분위기지만 당시만 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명규 씨가 그래서 선택한 이 미국의 종착지는 산타모니카였습니다. 산타모니카로 가게 되는데, 그때 또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집을 또 소개를 해주는데요. 네. 이 대저택에 방이 일단 16개. 방이 16개고. 16개가 되는 거예요. 네, 방은 무조건 무조건 15개 방은 이상으로. 10개가 무조건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16개고 수영장이 하나만 있어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영장만 3개. 야. 수영장이 3개고 이 또 당구장이 있는 집을 소개를 해줬다고 수영장 합니다. 3개 이런 집은 박태환 씨 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니 웬만한 호텔에도 수영장 하나고, 네. 그 호텔 가야 뭐 네. 아이풀, 성인풀 뭐 네. 온탕내탕에서 그렇죠. 한 3개인데 개인 주택에 수영장이 3개라니 그러니까요.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텔급의 대저택이라는 말인데 네. 그래서 이명규 씨는 집을 구한 거예요? 일단 이명규 씨가 스케일이 그때 정말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 저택 구입 당시에 일단 주변에 가장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이고, 네. 그리고 이 집이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하던 재벌이 살던 집이다 오. 라는 이 중개인의 말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혹해서 잠시 고민했지만 집을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명규 씨가 이 살던 집 산타모니카 해변의 대저택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이렇게 부자들은 해변에 살죠. 뭐 네. 니스 해변 막 이런. 그런데 집만이 아니에요. 아, 이거 집에 어울리는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차를 샀는데, 그 차가 뭐냐. 바로 영화 보디가드. 휴트니 휴스턴. 야. 네, 케빈 코스터 나왔던 거기서 휴스턴이 타던 그 리무진을 샀다 그래요. 아, 근데 내가 미국에서 그 영화 속 리무진을 모는데 내가 뭐라? 아, 이거 폼 안 나는데? 네. 하면서 또 흑인 운전기사까지 고용했답니다. 아니 정말 들으면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네. 황태자 생활을 하셨던 건데 네. 궁금한 게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에서 난 거예요? 네, 일단 배우 생활을 해서 번 것도 있지만 이명규 씨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다고 해요. 공업용 원료 산업을 했었는데 이때 굉장히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규 씨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초반에 이혼을 한 이후 아버지에게 강남에 있는 건물을 이제 상속을 받았었는데, 야. 이 건물의 시세가 165억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993년에 야. 제가 165억. 근데 제가 입사해 2년 차 때였는데 네. 월급으로 이거 2020년에도 월급 165억. 모으셔도. 야, 현재 2020년에도 165억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아, 큰 그럼. 돈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가치로는 무려 600억 이상의 가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 건물을 매각한 금액이 있어서 이 건물을 판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 돈으로 마음이 허하지 않습니까? 네. 뭘 했겠습니까? 주말마다 사람들을 부르는데 주말마다 아주 호화 파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불행의 시작이었었던 그래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돈을 가지고 갔으면 주말마다 파티해도 평생을 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그냥 보통 파티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예상하시는 대로 정말 초호화 럭셔리 파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티를 열었다고 하면 그 당시 금액으로 매주
정말 매주 수천만 원씩 파티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정말? 파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음악이 필요하죠. 일단 음악이 필요하니까 음악을 그냥 플레이 버튼 누르는 게 아닙니다. 밴드를 부르고 밴드를 일단 부르고 생음악. 그렇죠. 생음악을 부르고 그리고 음식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출장 뷔페 아니에요. 요리사가 또 옵니다. 근데 요리사를 또 초빙을 하고 그리고 수영장이 아까 3개라고 했잖아요. 네. 수영장 물 한번 싹 갈고 거기에 또 불도 한번 싹 갈고 그러니까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사람들이 오고 싶은 파티를 계속해서 열었었다라는 거예요. 매주 파티만 해도 사실 165억을 그렇게 금방 없어지진 않았을 텐데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이명규 씨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연달아서 좀 되지 않았었던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에 좀 의존을 하게 됐고 그 결과 2년 6개월 만에 그 모든 돈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165억을? 원래 돈 있다 소문이 나면 사람이 붙어요. 이런 거 투자해봐라, 뭐 해봐라. 근데 귀가 얇고 내가 지금 주머니가 두둑하다면 꼼꼼하게 이 사업 계획서, 이런 투자 계획서 받아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내가 조금 해도 괜찮아 이런 의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계속 노는 거 이상으로 사업하면 돈이 뭉텅뭉텅 나가는 거죠. 아니 이건 평생을 써도 못 쓸 돈이라고 가만히만 생각했는데. 있었어도 평생 잘 그러니까요. 살았을 텐데. 거의 2년 반 만에 그 돈을 다 쓰고 돈도 잃고 사실 가족도 잃었으면 박탈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네. 그 후로는 어떻게 생활하셨대요? 돌아와야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명규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재기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나이트클럽이었어요. 나이트클럽을 하려고 이명규 씨가 이제 투자를 했었던 돈이 그 당시 들고 있었던 돈이 3억 원이었대요. 근데 이 돈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조금씩 모았었던 돈이 또 무려 10억 원. 네, 이렇게 10억 원을 지원을 또 추가로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을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일에 연예인만 무려 80여 명이 왔대요. 그럼 제가 봤을 땐 연예인 반, 비연예인 반, 정말 물 좋은 나이트클럽이 된 거예요. 소문이 당연히 났죠. 소문이 자꾸 나서 한 1년 반 정도는 너무너무 성황리에 영업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업장이든 사장이 직접 있어야 되잖아요. 이명규 씨가 그 사업장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손님들을 응대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보다 한 잔씩 짠을 하다 보니까 간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이명규 씨 이렇게 자꾸 술을 드시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해서 그때 이후에 5억을 주고 이 사업을 팔았다고. 그때 연예인들 가면 이명규 씨가 또 워낙에 지갑을 잘 여는 스타일이라 술값 안 내도 돼. 술값 안 내도 돼. 근데 사실 그래도 5억 원에 팔았으면 우리 같으면 그때 당시에 5억 원으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이명규 씨 느끼기엔 이게 좀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정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파탄이 났고 사업도 연이어 잘 안 됐고 하다 보니까 비애에 빠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명규 씨가 택한 게 뭐냐면 소주를 한 병 먹어봤더니 잠을 잘 자더래요. 근데 이게 한 병, 두 병, 세 병이 된 거죠. 이명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잃고 잠이 안 왔다. 그래서 소주를 마셨는데 이게 한 병, 두 병, 세 병 되다 결국은 이게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 그리고 나서 이명규 씨가 연예 기사에 나와야 되는데 연예 기사가 아니고 사회면에 자꾸 나오고. 그렇죠. 연예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연예면에 좀 더 많이 나와요. 좋은 일들이 좀 많은 건데 사회면에 많이 나왔던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술 먹고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게 됐었는데 특히 술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주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전 취식으로 또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명규 씨 딸들도 지금 배우잖아요. 이렇게 왕래가 있나 모르겠네. 아니 전혀 없다고 하고요. 이명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큰딸 한 4살 때 보고 못 봤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지금 첫째 때 다 연예인이다 보니까 첫째가 먼저 데뷔를 했는데 그 데뷔했다는 것도 내가 인터넷 보고 알았다. 근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못하겠더라. 왜냐하면 내가 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사회면에 오르내리니까 누가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좀 떳떳한 아빠가 되면 사회로 좀 당당히 돌아오면 그때 연락해야지. 아이가 부끄럽지 않을 때 연락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업이야 어찌됐든 돈은 어떻게 탕진했든 또
짠한 부성애가 보입니다. 사실 이명규 씨가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데요? 네, 이명규 씨가 일단 찜질방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거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마저도 매일매일 내야 하는 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찜질방에서도 쫓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진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존심이 센 이명규 씨가 신세를 본인에게 진 그 후배들에게 20년 만에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무슨 일 있니? 뭐 나 요즘 이런 데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타깝게도 도와줄 수 있는 후배가 그리고 도움을 선뜻 주는 후배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죠. 네, 부자 곁에는 부자일 때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지하철에서요. 지하철에서 만난 은인이 누구냐? 전도사. 교회 전도사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거하자. 그럼 벌써 이제 숙식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명규 씨가 여기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약간 총무처럼 일도 맡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이명규 씨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룸의 건물주가 한 할아버님이신데 이 할아버님이 이명규 씨의 예전부터 팬이었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넉넉지 않아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한 반값 정도의 이 원룸을 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해서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이 거의 뭐 16개 있는 거의 저택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원룸에 사신다니까 또 굉장히 그렇네요. 네, 하지만 이명규 씨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굳건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미국에 살던 대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고 허름한 집이지만 나는 지금이 좋다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신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명규 씨 연예계 복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대중이 보기에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 가사를 다 탕진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중이 싫어했던 지점은 뭐 무전취식이라든가 뭔가 생활 태도가 바라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사실이라면 대중은 특별히 미움이 없고 거기다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는 뭐 뒤늦게 시작해서도 지금 인생 기니까 좋은 연기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이죠. 응원입니다. 그러면 또 좋은 그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우인데요. 네, 세 번째 스타는 최초로 씨. 최초로 씨입니다. 이 안방극장에 꽃중년 바람을 불고 오면서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택배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초로 씨는 1990년 연극 님의 침묵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1997년 영화 접속, 조용한 가족의 단역으로 출연을 했고요. 이후 영화 삼양동 정육점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이후 출연한 작품에서 흥행 실패를 하면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가 아닌 드라마에서는 좀 잘 됐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 신마적 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산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천추태우, 내조의 여왕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됐죠. 근데 최초로 씨가 배우라는 직업에 눈을 뜨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연극 님의 침묵인데 님의 침묵에서 누굴 봤느냐? 배우 김갑수 씨를 본 거예요. 정말 연기의 달인이죠. 대가인데 이 김갑수 씨가 무대에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걸 보면서 와, 저게 배우구나. 그냥 무작정 이 극단에 워크숍 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연극 단원 되면 뭐 합니까?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연극 공연 때는 조명 스태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연극하면서 분명 어려움도 좀 있었을 텐데요. 네, 일단 딱 떠오르는 생각이 연극 이꼬르 배고픈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아직도 있잖아요. 그 당시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더욱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씨가 연극을 하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초로 씨 의지가 대단합니다. 가출을 해서 1년 동안 극장에서 먹고 자고 또 이곳에서 일을 하고 군대를 다녀서 또다시 연극을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이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몰입해서 연극을 하던 최초로 씨, 어떻게 영화계로 진출하죠? 김지훈 감독 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그
놈놈놈의 감독 김지훈 감독이 누나도 김지숙 씨 대단한 연극 배우잖아요. 사실은 김지훈 씨도 연극을 했었어요. 같은 극단에 있었고 극단 신씨였죠. 이제 김지훈 감독이 이렇게 영화계 먼저 연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영화 연기를 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게 영화 접속. 이것을 시작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 접속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덧붙이자면 이 한석규 씨, 전도연 씨가 출연을 했었던 영화잖아요. 네. 접속. 그의 한국 영화 흥행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의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신인 감독상, 조명상, 편집상, 각색상, 남자 인기상, 신인 여우상을 휩쓸면서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에 정말 지금 우화가 나오잖아요. 새 역사를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접속이 그 당시 대단한 영화였던 거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극 중에서 최초로 씨 역할에 대해서 막 뚜렷하게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한석규 씨 친구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연극 배우가 영화 오디션 봐서 영화 출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 배고픔 면하려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 출연료를 100만 원을 줘서 최철호 씨가 와 100만 원 이랬는데 방금 김수현 씨가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흥행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게 또 100만 원.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받았어요. 최철호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20대 때 1년에 200만 원을 번 건 최고의 수입이었다. 그래요? 네, 군대 갔다 와서 23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돈을 벌어도 별로 못 벌었는데 이 해에 200만 원. 네. 최고 수입이었다네요. 이 진짜 열정 하나로 버티는 그런 시절이었네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최철호 씨는 어땠습니까? 네, 최철호 씨 역시 사실 이 일을 그만둘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딱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배우뿐이라 나는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끝까지 연기 생활을 고집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사실 제가 가장 기억하는 건 야인시대. 네. 그래서 그렇죠. 신마적 역할이 정말 대단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를 만나게 되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천추태후의 그 경종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최철호 씨가 연기한 이 경종이라는 역할이 아들에 대한 이 정말 절절한 부성의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연기였거든요. 근데 최철호 씨가 사실은 여기서 너무 빛을 봤어요. 정말 많은 호평을 얻게 됐고 시청자의 호평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관계자들의 눈도장까지 또 꽝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를 우리가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최철호 씨 역시도 사실은 배우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연기를 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처음으로 내가 배우 역할을 하면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이후에 희열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작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최철호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라고 좀 살펴보자면 사실 뭐 주변에 들은 얘기로 할 수는 없고 좀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드라마 게시판에 찬사로 쫙 도배가 될 정도였고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연 배우들은 사실 드뭅니다. 드물게 이 갤러리가 생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연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갤러리라는 것이 사실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를 지지해주는 인터넷 한 게시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제 갤러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인기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 배우가 정말 연기할 맛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최철호 씨가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가 무엇이냐?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까지 캐스팅이 됩니다. 근데 이 내조의 여왕 캐스팅 될 때는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또 비하인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천추태후 출연을 막 끝낸 최철호 씨가 내조의 여왕에 처음부터 들어가게 됐었던 건 아니에요. 내조의 여왕이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제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 이 드라마가 바로 남자 이야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곳에 특별 출연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임팩트 있는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내조의 여왕에서 굉장히 좀 이야기를 한 거죠. 설득을 한 거죠. 최철호 씨가 열연한 이 역할에 원래 캐스팅이 됐던 분이 무려 정찬 씨예요. 그 당시에 또 정찬 씨가 굉장히 또 잘 나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정찬 씨가 건강 문제로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서 최철호 씨에게 기회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잘 없기도 하거니와 이런 역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지와 그런 좀 뭐랄까요, 도전이 분명히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철호 씨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야인 시대에서 신마적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사실 조금 그쵸. 무섭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눈빛이 워낙 눈빛도 센 날카롭고.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내조의 여왕에서 어떤 연기 변신까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최철호 씨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원래 많은 작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근데 그 한정된 작품을 보면 다 뭔가 강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미지가 고정됐던 거죠. 배우들은 이럴 때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반대 연기를 하고 싶어요. 아, 나도 코미디 연기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이 내조의 여왕, 네. 로맨틱 코미디에 이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너무 신나서 촬영장 가는 것도 좋고 연기하면서도 신났다고 하네요. 네. 제가 사실 내조의 여왕에 아주 잠깐 출연했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그래서 배우예요. 최철호 씨를 그때 뵀는데 네. 아니 뭐 아주 작은 잠깐 이제 연기를 배우는 이제 졸업하고 근데 와. 뵀을 때 현장에서 이분이 얼만큼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왔고 즐거워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배우를 이제 시청자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강하게 생기셨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코믹한 그런 것들 준비해 와서 애드립성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랬구나. 네, 네. 그 말씀입니다. 그 준비를 바탕으로 배역 소화를 너무 잘했고 그 작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됐는데 그런데 또 최철호 씨가 이 전성기에 금이 가는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기도 했어요. 정말 인기의 정점을 찍었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철호를 누가 모셔가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 당시 터졌던 논란이 바로 폭행 논란입니다. 최철호 씨가 동석했던 자리에 후배 연기자, 특히 이 여성분을 폭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때 최철호 씨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최철호 씨에게 바로 전화를 했던 거예요. 네. 이것도 약간의 비하인드지만 전화를 했었을 때 최철호 씨가 그 전화를 딱 받고 본인도 너무 당황하고 이게 기사가 터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 기자에게 바로 아닌데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라고 딱 단언을 한 거예요. 당연히 기사화가 되죠. 최철호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문제는 최철호 씨가 자신이 때렸다라는 의혹을 굉장히 강력히 부인을 해오다가 물증이 공개가 됩니다. CCTV에 이 폭행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최철호 씨가 태도를 바꾸면서 잘못을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CCTV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고 좀 멀잖아요. 네. 그래도 이걸로도 이미 타격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폭행당한 여성이 이제 처벌을 원치 않고 그래서 훈방 조치가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엔 소리가 담긴 폭언. 소리,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폭행 혐의 결과와 다르게 보도되면 고소하겠다 이런 네. 영상, 그러니까 소리 파일이,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연예인들 가만 보시면요. 처음에 터졌던 사건보다 거짓말. 네. 이게 크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여성 후배 때린 거 너무 잘못했죠. 그런데 안 했다 거짓말. 근데 또 CCTV도 나왔는데 또 폭언. 이게 반복되면 이제 더 이상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철호 씨 자숙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워낙 연기 잘했고 사람들이 강한 모습 보다가 내조영에서 좀 달달한 모습 봤더니 굉장히 좋아하고 있던 터라 그래도 2012년에 복귀를 했습니다. 태종 무열왕으로. 뭐 잘하던 사극으로 또 돌아간 거죠. 근데 예전만큼 강하게 연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미 위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요즘에는 최철호 씨 최근 근황 알려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정말 주인공으로 네. 아주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배우였기 때문에 어떻게 지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원룸에 살면서 그것도 이제 혼자가 아닌 룸메이트와 살고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야간 택배 하차일이다 하다 보니까 주인공이었던 분이
택배 하차 일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워낙 생활이 어려워져서 또 그러시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칭찬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많이 어려워진 분들이 얘기를 해요. 난 정말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시켜주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고. 그런데 최철호 씨 그래도 야간 택배 하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일을 왜 하게 됐느냐. 이제 연기일도 점점 줄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또 생기면서 완전히 뭐 세계적 대유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빚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버텨보려고 빚을 냈는데 이 빚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근황 공개한 최철호 씨 뭐 어디 다시 스크린에 데뷔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철호 씨가 지금 가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택배 상하차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던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개봉하는 미스터리 공포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된 건데요. 극중 최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으로 요가학원에 입수한 여주인공이 겪게 되는 이런 일련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형사 역할을 맡아서 이제 연기를 펼쳤어요. 정말로 절치부심해서 이 연기를 했다라고 저는 관계자에게 전해 들었거든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최철호 씨가 연기력이 녹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차기작 역시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 또 배우로서 최철호 씨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함께해 준 김수현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김서지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무거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가 하늘의 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멋쟁이 희극인 개그맨 박지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지난 11월 2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연예계가 정말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박지선 씨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말들은 우리에게 남아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씨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좀 한결같은 감정 많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었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약간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고 조금 쉬고 있는데 내가 막 멈춰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네, 지금 쉬고 있지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잘 네.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일단 경찰에 따르면 박지선 씨는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박지선 씨의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와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현장에 급히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실은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또 집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박지선 씨가 쓴 건 아니고 어머니가 쓴 거예요. 이 공책 한 장 분량인데 이 유족의 뜻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내용이 전해졌죠. 어머니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박지선 씨가 좀 평소 질환이 있었고 이걸로 힘들어했는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지난달 사실 중순까지도 행사장에 나타나고 했는데 굉장히 악화가 됐다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무척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번에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어머니와 함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이 박지선 씨의 아버지께서 좀 진술한 내용을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늘 평상시에 안타까웠다고 그래요. 내가 건강한 딸을 낳아주지 못해서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든 것 같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고 그게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딸 도저히 혼자 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두 분이 손잡고 이 일을 되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유서 내용에는 혼자 남겨진 내 남편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박지선 씨가 SNS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재치 있게 또 얘기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박지선 씨는 방송이나 자신의 SNS 등에서 부모님과 재미있는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왔는데요. 특히 어머니를 두고 딸보다 더 웃긴 엄마라고 소개하기도 했었죠. 네, 박지선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정말 재밌는, 그러니까 재치가 넘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에 이쁘게 나오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샵에 갈 준비를 하고 있던 나에게 엄마가 한마디 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더 자라. 그래서 푹 잤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데요. 엄마가 일주일째 콩밥만 하고 있다. 난 콩이 싫다. 콩밥보다 현미밥이 나을 것 같아서 엄마, 현미가 몸에 좋대. 라고 했더니 오늘 현미콩밥이 나왔다. 이런 엄마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재치 있게 표현한 글들이 많은데요. 평소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해오던 박지선 씨이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비보가 더욱더 먹먹함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활동하는 동안 항상 순수하고 또 밝은 그런 에너지를 줬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비보 많은 대중들 믿겨하지 않고 있는데요. 동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특히 박지선 씨와 생전 남다른 인연을 자랑했었던 배우 박정민 씨를 비롯해서 함께 활동한 코미디언 선후배들 그리고 배우들은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라디오 또 생방송 진행하던 안영미 씨가 이 비보를 접하고 눈물을 보이다가 결국 자리를 비웠죠. 그도 그럴 만한 게 KBS 같이 공채로 들어가서 같은 프로그램 했었던 끈끈한 동료에 가진 그런 사이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또 그 외에도 김신영 씨, 정경미 씨, 정선희 씨 다 같이 K본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개그맨들 이제 2일날 세상을 등졌고 3일에 도저히 일하기 힘들다 해서 잠시 라디오를 쉬겠다고 알렸습니다. 네, KBS 코미디언인 김지민 씨도 SNS에 그런 먹먹한 마음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직 이곳에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줘. 한 번 더 살펴보지 못해서 미안해. 세월의 핑계로 가끔 안부만 물어서 미안해. 지선아, 넌 정말 사랑받고 있는 여자야. 그러니 외롭게 쓸쓸히 떠나지 말고 너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랑을 가슴 한가득 채워서 가길 바랄게 라는 절절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송은희 씨, 김숙 씨, 장도연 씨, 김원효 씨 등 굉장히 사실 이름을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SNS와 빈소를 방문을 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넘치는 끼로 두루두루 사랑을 받았던 박지선 씨인데 활약도 대단했잖아요. 네, 그렇죠.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보통 무명 생활을 거치는데 그것도 없이 곧바로 승승장구를 달렸는데요. 데뷔한 그해 연예대상 신인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2008년 우수상, 2010년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보통 한 번 받기도 힘든데 신인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모두 휩쓸 정도로 정말 재능이 대단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다음 소식은 2020년 최고의 라이징 스타로 거듭난 가수 이명웅 씨 소식인데요. 지난 4월에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곡을 발표, 모든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휩쓸면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가수로 자리매김을 했던 이명웅 씨가 신곡 발표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오늘 정오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발매된다고 합니다. 네, 이명웅 씨의 별명이 히어로죠. 히어로인데 이번 새 싱글이 히어로예요. 자동차 광고에 삽입된 음원으로 팬들로부터 정식 음원 발매 요청이 쇄도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광고계, 접수에 콘서트 하면 매진,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명웅, 영웅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 글로벌 시상식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사실 이거 이병헌 씨 막 상 받고 이러던 대단한 시상식인데 여기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대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한 게 아니고 추워요. 네. 옷 단단히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그 두툼한 겨울 패딩 꺼내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